현장에서 많은 어려움들을 가지셨던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꿋꿋이 현장을 지켜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본 영상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여 촬영하였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에서 기획한 사회서비스원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대구대학교 양남주 교수님, 서울여대 김진석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저는 사단법인 나눔의 송부연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두 분 교수님 너무 얼어 계신 것 같은데요. 예. 괜찮으신가요? 우리도 인사를 하고 시작할까요? 네. 양 교수님 먼저. 안녕하세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양난주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의 김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현장의 복지사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궁금해하는 이유는 아직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기도 하고 아니면 일각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를 마치 전부인 걸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오늘 이 시간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께 사회서비스원을 좀 더 정확히 제대로 알아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전 질문과 함께 교수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형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어떤 사업의 내용들을 보면 보육과 요양의 영역에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인데 왜 많은 사회 서비스 중에서 보육과 요양의 서비스들을 제공하는지, 그리고 더불어서 기존에서 사실은 민간 서비스로 제공을 하던 부분인데 기존 민간과의 차별성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석 교수님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네, 그럴까요? 보육과 요양이 제일 먼저 사회서비스원의 사업 영역으로 잡힌 데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귀결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요. 보육과 요양만큼 지금 시민들의 삶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사회서비스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영역이기도 하고 주민 삶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역이라는 측면에서 당연한 기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예를 들면 장애인 활동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방과후들로 이런 영역들로 향후에는 확산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이 기존에는 대략 지금 현재 통계로는 보육의 경우에 한 85% 정도가 민간이고 요양의 경우는 거의 99%, 100% 가까이가 민간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공공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사회서비스원의 취지를 고려한다면 가장 먼저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예, 저도 보육과 요양을 집중하고 있는 거는 사회 서비스에 있어서의 시장 방식으로 확대한 3세대 서비스, 거기서 일어나는 문제를 제일 크게 인지한 결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문제가 제일 크다면은 거기에 인프라라든지 아니면은 고용을 공공이 직접 한번 바꿔보자라는 생각으로 사회서비스원이 그 부분을 타겟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회적 돌봄 영역의 공공성 강화, 민간 의존 탈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는 서비스원을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은 좀 다릅니다. 일각에서는 갑자기 다른 공급 주체가 좀 나타나서 소위 말하는 밥그릇 싸움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른 한편에서는 어떤 사회복지사와 돌봄 관련직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거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어떻게 두 분 교수님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제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공공이 직접 만든 기관이 직접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이제 낯설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민간이 하던 걸 왜 공공이 침해하느냐, 저는 그 시각은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저는 민간을 침해할 수 있다고 봐요. 오히려 민간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고 봐요. 공공이 이렇게 하는 거는. 어떤 민간이냐, 기존에 있는 제도 안에서 잘못된 서비스를 못하던 민간들, 취약하게 하던 문제가 많았던 민간들,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그 공급 부분에서 퇴출되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좋은 서비스를 훨씬 더 안정적으로 늘려나가는데 공공이 들어간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그렇다고 공공부문이 들어가는 것 자체가 기존에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무로 돌린다는 생각은 안 되거든요.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기존에 무슨 선택권 강화라고 했지만 사실 뭘 선택을 합니까? 실제로 모두가 민간이고 모두가 개인이고 이런 것 속에서 저는 사실은 그건 안 맞다는 생각이 들고 다른 결의 서비스, 다른 공급 주체에서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하는 서비스가 들어간다는 면에서 저는 아주 고무적이고 바람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공익에 기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용자의 욕구와 그 다음에 뭐 보장에 더 기여한다면은 저는 바랄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하고요. 사회서비스 원인이라고 하는 것, 혹은 사회서비스 공단이라고 하는 그 정책 아이디어를 한국 사회에 제기할 때 사실 이런 일정한 불협화음, 내지는 갈등 이런 거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존에 민간이 전적으로 운영하던 사회서비스 영역에 새로운 모형에 대한 고민을 현장에서부터 이제 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그것이 강제된 이 상황은 사회서비스의 발전 과정에서 저는 바람직한 효과를 내지 않을까. 네. 그리고 그 미래의 다른 모형에 대해서도 고민하게 만드는 그런 계기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장에서 좀 사회서비스원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어쩌면 시범 사업을 하는 시도들의 눈에 띄는 성과들을 내놓지 못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다 할 성과들이 잘 안 보이는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이유들이 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상황을 사실 통계로 보면은 이건 아주 명확해져요. 아까 양 교수님 그 발표하셨던 발표 자료에 보면 전체 사회 서비스의 보육이면 보육, 요양이면 요양, 그리고 뭐 장애 활동 지원, 그리고 다른 돌봄 영역 전반을 보더라도 굉장히 큰 그 영역에서 지금 현재 사회 서비스원이 들어가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포션은 매우 미미합니다. 사실상 서울시의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면, 그러니까 통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시의 어린이집의 경우에 2019년 말 현재로 대략 한 5,700개 정도의 어린이집이 있고요. 그 중에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이, 서울시의 경우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상당히 많이 설립을 한 상황이라서 국공립이 한 1,660개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1,660개의 국공립 어린이집도 거의 100%, 그러니까 4개 정도를 지금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이 위탁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중에 한 2개인가 3개 정도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개인 아니면 법인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는 개인이거나 법인이라는 거죠. 민간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방문요양의 경우도 역시 서울시에 대략 한 1940개 정도의 방문요양기관이 있는데, 지금 현재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설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제가 센터가 대략 한 5개 정도 되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정도의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 그 사회서비스원이 전체 시장에 의민 효과를 내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지금은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것이 양적으로 그리고 질적으로 점점 더 그 영역을 확대할수록 그 효과는 더 가시화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교수님, 서울시 종합재가센터 12개까지 늘렸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12개까지 늘리니까 제가 19년 현재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통계로. 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률이나 예산 확보가 좀 안 된 것도 원인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복지부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복지부가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 그리고 뭐 이건 복지부만의 문제는 물론 아니죠. 예산이 형성되는 과정 전체를 다 같이 봐야 되는데, 사실상 그 재가센터의 운영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의 제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사실상 지자체가 알아서 하도록 한 부분이고, 사실상 복지부가 예산으로 책정해서 지원한 그 부분들은 그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그러니까 본부죠. 본부의 설립과 본부의 운영 정도의 예산에 준하는 예산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마다 굉장히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예를 들면 서울시 같은 경우는 상당한 수준의 예산을 자체적으로 투여를 해서 센터도 만들고 새로운 서비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종사 노동자들의, 그러니까 돌봄 노동자들의 고용에 관련한 부분도 상당한 그 처우를 개선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그러한 지자체의 의지가 있고 자원이 있는 경우는 그게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사실상 매우 제한적으로밖에 접근할 수가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저는 지난 여름과 지난 여름과 그전 여름에 19년도 여름에 이 4개 시범 사업을 하는 지역들을 다니면서 무슨 뭘 하시나 이렇게 좀 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자면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재가센터를 해서 사실은 시범 사업의 제한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이제 월급제 요양보호사와 활동 지원사들을 이렇게 다 채용을 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이 굉장히 장기요양 영역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월급제를 저렇게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하고, 이제 일각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좋은 요양보호사들은 다 거기 고용 조건이 좋아지니까 글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제가 또 놀라운 얘기를 들은 게, 어떤 그 민간에 계시는 제가 센터장님한테 정말 지키고 싶은 요양보호사는 월급제로 이 고용을 한다는 거예요. 어디 가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은 분은. 그래서 그분은 월급제로 우리 기관에 계셔라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또 신입 요양보호 선생님들을 이렇게 뭔가 슈퍼비전을 주고 하는 역할, 그러니까 추가적인 역할, 월급을 보장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도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것도 봤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여기 보면은 지자체가 국공립으로 만든 장기요양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민간 위탁을 했을 경우에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근데 장기요양에서 아주 낮은 등급을 받아서 문제가 됐던 시설이 있었어요. 어떤 한 지역에. 근데 거기에 이제 그거를 다시 민간 위탁이 끝나고 사회서비스원이 위탁을 받아갖고 요양 원장님을 이제 채용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변화를 들어갔는데, 그 원장님 인터뷰를 했는데 되게 놀랐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분명히 민간 법인에서 이거를 위탁을 해서 요양시설을 운영을 했는데, 너무나 서비스에 있어서, 이분도 이제 다른 시설의 원장님이셨는데 시설이 서비스 수준이 너무 엉망이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목욕 서비스를 하는 횟수라든지, 그 다음에 기본 위생 지침이라든지, 요양보호사가 알아야 될 어떤 그 노인에 대한 이해라든지 이런 지식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나 낮아서, 그 부분들이 좋은 게 뭐냐면, 이제 그 공공건립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자체에 얘기를 해서 뭔가 이제 추가적인 사업들을 좀 이렇게 해달라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하고 있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있다. 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공공이 하는 게 무조건 서비스 질이 높고 민간이 하는 건 무조건 이런 건 없어요. 네. 사실은 없는데 다른 결을 넣는다는 거죠. 다른 결의 장점은 뭐냐면, 공공은 재정 동원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필요하면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강점으로 그 다음에 룰을 지키고, 왜냐하면 지금 너무 불법 탈법 문화가 만연해 있잖아요, 서비스 현장에. 그랬을 때 뭔가 서비스의 문화에 있어서의 어떤 규정 준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에 시도들을 하고 모범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공공의 개입 이런 네. 것들이 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과 좀 커뮤니티 케어와의 상관관계를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현장에서는 또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뭐 사업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수용 정도가 좀 더딘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민간에서 만들어진 서비스보다는 그럴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의 상관관계를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뭐 제가 먼저 간단하게 얘기를 하죠. 양 교수님께서 나중에 또 보완을 해주시겠지만, 사실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거하고 사회서비스원이 그 자체로 필연적인 상관관계가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뭐 그런 개연성도 사실 없고요. 하지만 현재 이제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제공의 환경을 살펴보면 일단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제도들이 있는데, 그 제도들은 굉장히 경직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나마도 분절적이고 파편적으로 운영되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회서비스, 그러니까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주민의 삶에 대한 공공의 책임성,
을 완수하기에는 빈 구멍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케어를 전국에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이 주민의 삶을 책임지기 위해서는 그런 빈 공간을 메꿔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제 비정형으로 만들어지는 새로운 서비스의 영역들이 있는데 그 영역들에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사실상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하고 있는 지자체와 아주 전략적으로 협의를 하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 공공 주체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사회서비스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서비스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자체가 만든 거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적절한 자원을 투여하면 기존 제도에 없는 서비스를 더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고, 그거를 통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사회서비스원은 커뮤니티 케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너의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해야 한다. 지금 단계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커뮤니티 케어는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이런 이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게 사실은 기초자치단체가 신청을 해서 이제 하게 돼 있는 선도 사업인데, 제가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 사회서비스원은 또 광역이 하게 돼 있는 사업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약간 각각 간 면이 있는데 용케 이게 맞은 지자체들이 있어요. 이게 맞은 지자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자체가 그러니까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으로 돌봄 창구를 만들고 다양한 지역 주민들에 있어서의 서비스의 필요들을 수용을 하면 바로 사회서비스원에서 설치한 종합재가센터나 이런 데에서 고용된 제공 인력들이 그 문제들을 처리를 하고 추가적으로 다른 서비스들을 연계를 하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많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얼마나 지역에서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살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서비스가 얼마나 모자랐는지 지금 많은 지역에서는 추가적인 여러 서비스들을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으세요. 뭐 안심주택 사업이라든지 방문의료, 방문간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모형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 모아져서 이제 사회서비스원 같은 경우는 뭐 공공이 또 뭔가를 추가적으로 하는 이런 부분이죠. 근데 이런 게 모아져서 우리나라에서 지역 중심으로 서비스의 필요가 공적으로 수렴이 되고, 그 다음에 그분을 그러니까 서비스 보장을 해주기 위해서 이 구조를 변동하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걸 위해서, 중앙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제도 외에 지자체는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서비스를 얼만큼을 줄 수 있을 건지를 빨리 정해야 되거든요. 저는 이런 구조 변화들이 좀 안 일어나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이제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 사업으로 이제 무슨 추가적인 서비스들을 주고 있는 공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약간 저는 서울에서의 돌봄 SOS 그 홈페이지를 한 번씩 들어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홈페이지 들어가 보고 약간 놀랐는데 거기서는 그걸 정했더라고요. 이게 지역 주민들이 어떤 욕구든지 오면 서울시 차원에서 어떤 기준으로 얼마만큼씩을 보장을 한다라는 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또 다른 장기 요양이든 활동 지원이든 연계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만들고, 이렇게 뭔가 사회 서비스의 공적 전달 체계가 변화하는 모습들을 지역사회 통합돌봄에서 봤으면 좋겠고요. 사회 서비스원은 그 부분에서 공적인 공급 역할을 하는 이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합니다. 한 가지 제가 좀 추가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빈 공간을 적극적으로 메꿔주는 네. 역할, 그리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역할, 이 역할을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하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민간도 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민간도 그런 새로운 서비스를 찾아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만들고 제공하는 역할까지 할 수 있는데, 민간이라고 하는 건 특성상 사실상 알아서 개발한 서비스라고 한다면 그게 시장에서 구매자에 의해서 구매가 되어야지 민간이 운영이 가능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 구매 능력이 있는 구매자만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게 하나의 측면이고요. 그래서 사회 서비스가 계층화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게 하나의 측면이고,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다른 하나의 민간이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은 공공이 공적 자원을 투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게 뭐 서비스 구매 계약이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러한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면은 또 역시 굉장히 민간에 대한 공적 자원을 투여할 때 투명성에 대한 그 고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환경에서 그러한 거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은 환경이다라는 것들을 좀 우리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장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사실은 지금 두 분 교수님 말씀해주신 얘기를 들어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조금 이렇게 유연하고 좀 지속성이 확보가 좀 돼야 되고 이런 성격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기존에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연한 기관들을 쭉 봐왔었단 말이죠. 그 네. 경험들을 토대로 했을 때 사실은 정부 출연 기관에 대한 우려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사회복지 현장의 특성들을 얼마나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출연 기관의 특성상 좀 관료화될 우려는 없는가라는 이제 정말 말 그대로 우려의 목소리들을 내뱉고 있으신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어떻게 좀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관료화의 우려보다는 오히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싸우고 있는 거는 전체 사회서비스 자체에서의 어떤 상업화, 원래 이제 사회서비스가 가져야 될 목표에서 어긋났던 부분들을 제자리로 갖고 오는 역할을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이게 갖고 오는 과정에서 이게 경직되고 관료화될 위험도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는 공공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나라의 서비스 전달 제도화된 방식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 게 문서로 입증해야 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일선 사회복지사라든지 아니면 담당하는 분들, 그러니까 요양보호사라든지 일선 서비스 제공 인력들의 어떤 권한이라든지 그분들의 역량을 강화시키기보다 오히려 그분들을 굉장히 그냥 그 전달의 수단으로만 보는 식의 서비스 공급, 이게 오히려 더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많이 들고, 저는 사회서비스원이 특별히 관료화될 것인 거에 대해서 우려가 되는 부분은, 사회서비스원 안에 그게 관료한지는 모르겠는데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있잖아요. 성격이 다른 기관들이. 그래서 이거를 통합적으로 운영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행정이라든지 문서 부분들을 어떻게 간소화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결돼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우리가 경직성과 관료화의 위험성을 고민하는 거는 저는 사회복지계 전반이 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비단 서비스원만의 문제는 아니다. 우리 평가를 한번 보세요.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사실은 이 문제가 우리가 한번 깊게 고민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 사회복지의 정신, 그 다음에 이용자의 어떤 인권과 권리, 이거를 존중하기 위해서 창의적인 실천, 이런 거에 얼마큼 근접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 이 문제는 우리가 한번 다 뒤집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우리 모두가 고민하자. 서비스원에서 지금 복지시설 평가까지 이야기가 이어져 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현장에 있는 복지사들이 공감을 많이 네. 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평가를 기준으로 사업을 세팅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네. 평가를 위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할 정도니까요. 근데 저는 그 관료화의 문제, 그리고 이제 아까 우려하셨던 네. 그러니까 소위 정부 출연 기관들이 만들어졌을 때 인사의 네. 불투명성이라든지 이제 그런 점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그런 우려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곳이 공공에서 만들었다고 해서 완전히 투명하다거나, 아니면 민간에서 발생하는 뭐 비리의 문제, 그리고 뭐 청탁의 문제, 저는 이런 문제로부터 전혀 자유롭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이 공공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니만큼 더욱 법과 제도의 관련 법과 관련 제도의 확립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만으로도 되지 않죠. 왜냐하면 우리가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법과 제도가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실제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사실은 이제 거버넌스 체계를 우리가 어떻게 구축하느냐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미 지금 사회서비스 1의 운영과 관련해서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이제 법안들 중에는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를 염려를 해서 통제하기 위한 어떤 방안들이 법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법이 통과되느냐 통과되지 않느냐와 무관하게 또 다른 하나의 측면에서는 시민들이 민주적인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고,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간다면 사실상 사회서비스 1과 같은 공공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시민들에 의해서 평가를 받고 그 평가받은 것이 그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다시 반영이 되는 이런 방식의 민주적인 통제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축적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축적이 되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이 사실상 잠식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회서비스원이 제공하고 있는 어떤 서비스의 근거로 공공성의 강화 또 민간의존 탈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과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원이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또 역으로 어떤 공공성 강화에 대한 대안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 지금 사회복지 현장은 공공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은 충분한 대안이 아닙니다. 충분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많은 것이 필요한데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 있어서의 사회서비스와 관련된 제도에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개선돼야 될 부분들이 많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고요. 그 두 가지가 전제가 돼야지만 사회서비스원은 어떤 전문 운영단위로서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 가지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제공인력과 관계된 여러 가지 제도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도 계속 상향 조정되지 않는다면 좋은 사람들과 서비스 공급을 못하게 되면 어떻게 좋은 서비스가 나오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다 받쳐줘야만 사회서비스원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현장이 공적인 영역이 아니라 당연히 공적인 영역이죠. 공적인 영역이고, 그게 공적이라는 의미는 내용적으로 공익에 기여한다 라는 의미의 공적입니다. 그런데 공급 주체의 성격으로 보면 민간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개인이 장기요양 시설을 운영한다. 저는 당연히 장기요양 제도에 참여해서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해서 장기요양 욕구를 가진 어르신들을 도움으로써 공익에 기여하고 있죠. 그런데 거기서 남는 수익으로 제가 수익을 다 가져가면서 제 개인의 이해에 복무하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공급 주체 면에서는 대단히 사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그 양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회서비스 1이 그 자체로 공공성 강화와 민간의존 탈피에 대항이 될 수 없다. 그거는 아까 제가 그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현재 전체 사회서비스 영역 안에서 사회서비스 영역 안에서 사회서비스 1이 차지하는 이 공급의 비율, 이걸 보면 그 비율로는 사실상 공공성의 강화라고 하는 그 중요한 과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사회서비스 1이 수행할 수 있는, 운영할 수 있는 시설, 인프라, 그리고 인력의 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뿐만 아니라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사회서비스 1에 의해서 제공되는 서비스가 시장 전체의 하나의 놀무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까지 질적인 강화, 이 두 개가 같이 이루어져야지 가능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결국에는 이 사회서비스 1이 공공성의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결국 사회서비스 1이 시민들에게 인정받는 과정들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서비스 1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보니 시민들의 삶을 바꾸는데 기여를 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것이 나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나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이 되더라 라고 하는 그 인정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우리는 힘들지만 거쳐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보통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 하고 있는 종사자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실은 좋은 일 하시네요라는 이야기거든요. 네, 사회서비스원의 어떤 공공성 확보 안에 사회복지사에 대한 공공성 확보 혹은 재원의 확보 이런 것들이 좀 같이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예, 저는 이제 그게 사실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가 봉착하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회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뭐 사회서비스원이 생기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재가 센터가 생기든 그리고 보육시설을 새로 하나를 만들든 무관하게 결국에는 중앙정부가 만들어 놓은 법과 제도 그리고 예산의 규모 안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어느 정도는 지자체의 역량으로 벗어날 수 있고 조금 더 보충을 할 수는 있지만 그거를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법과 제도, 개별 서비스에 법과 제도가 근본적으로 좀 현실화된다거나 바뀌지 않고는 그 틀을 갖다 벗어나기 굉장히 어려워요. 실제로 제가 한 지자체의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과정을 갖다가 좀 면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들여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를 최소화, 대단한 급여는 아니지만 최저임금보다는 높은 그리고 생활임금 수준, 각 지자체가 정한 생활임금 정도의 수준의 급여를 주면서 월급제로 운영을 했을 때 실제로 들어가는 전체 비용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비용을 들인 그 노동자들이 서비스를 100% 제공을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벌어들일 수 있는 수입이 있죠. 근데 그 두 개를 맞춰봤을 때 어떻게 해도 사실상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의 사회서비스가 운영되어 있는 구조에 지금까지 잘 운영되던 걸 갖다가 왜 돈을 더 들이면서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그 문제 제기에 저는 이렇게 답을 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그게 운영됐던 것은 사실상 사회서비스 노동자들의 희생을 전제하지 않고는 전혀 작동할 수 없는 구조가 지금까지 작동해 왔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구조가 작동해 왔다는 거고 우리는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지금 그것이 새롭게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구조를 확인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축적된 자료들이 중앙정부의 새로운 정책을 세우고 제도를 개선하는데 주요한 자료로 쓰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OECD에서 보고서 낸 것 중에 하나예요. 우리 각 나라의 장기 요양의 단가를 비교한 게 있어요. 그 나라의 경제력 수준에 맞춰가지고 GDP의 몇 프로냐 이래가지고 한 게 있는데 거기 설명에서 약간 낯뜨거웠던 게 우리나라를 콕 집어서 얘기하면서 한국은 상당히 낮은 돈으로 넓게 서비스를 공급했다 이렇게 해놓고 있는데 우리가 아무튼 시간당 GDP의 40%로 네. 장기요양 가격을 책정해서 제도화했다 뭐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요양이라든지 뭐 이걸 해서 오래 할 수 있는 일자리, 그러니까 오래 그게 뭐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주지는 않지만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일자리나 임금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모든 게. 네, 네. 그래서 그거가 저는 목표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을 두 분 교수님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어떤 뭐 돌봄 인력 혹은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직접 고용에 대한 부분들도 함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들은 뭔가 과거에 뭘 잘못해서라기보다는 이제 변화된 환경에서 우리가 좀 더 잘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제 적합한 도구들을 찾는다라는 어떤 느낌들을 좀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조금 드려보겠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복지국가위원회가 사회서비스원 관련 법안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안에서도 사회복지 전문성 원칙을 필수 요건으로 준수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서 사회서비스원 설립이 우리와 직접 어떻게 연관이 돼 있을 것인가 이걸 가장 궁금하게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이거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 교수님 먼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김 교수님 먼저 할까요? 제가 먼저 드릴까요, 그럼? 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사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그게 뭐 일의 내용이 되었든 아니면 일의 질이 되었든 저는 그 부분은 정해진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금으로서는 열린 결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상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사회서비스원이
주요하게 집중하고 있는 영역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사회복지 영역이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는 영역이에요. 예를 들면 보육, 예를 들면 요양 이렇잖아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사회복지사들은 이것은 나와 상관이 없는 영역인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사회복지사와 사회서비스원은 서로가 다른 공간에서 활동 공간을 달리하면서 병행해 나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게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 둘이 밀접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제 지금 현재 사회서비스 영역, 그러니까 사회복지 영역으로부터 일정하게 좀 벗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서비스 영역 안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의 존재감이라든지 사회복지사들이 그 사회서비스 영역의 돌봄노동자들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 조건과 환경들이 이미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영역에서 사회복지사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를 하고 사회서비스 전반적인 질의 제고를 위해서 기여하는 바를 찾는다면 저는 이 둘의 관계가 그렇게 평행선을 달리지 않을 거고 결국에는 만나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야 하는 그런 영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그 사회복지사들한테 미칠 영향은 일단 사회복지사들의 진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게 규모 있게 지역에서 어떤 영역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은 주로 졸업 이후의 진로를 지역사회복지기관 이제 이런 진로만 생각을 했었다가 점차적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사회복지가 커지면서 전담 공무원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보험공단에서의 어떤 요양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많이 가서 사실은 이용자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뭐 등급 판정에서 조사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선에서 역할들을 많이 수행하고 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사회서비스원도 사회복지사가 그 안에서 어떤 사례관리라든지 아니면은 직접 그 사회서비스 보육이라든지 요양에서의 어떤 일선 인력과 연관을 해서 클라이언트의 어떤 보장, 사회서비스 보장을 강화하는데 사회복지사를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지역사회복지에서 가장 이제 안 돼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사례관리적인 접근들이 다 빠져 있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도 강화가 돼야 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회서비스원에서 사회복지사의 역할은 커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교수님 서두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3세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기존의 사회복지사들은 뭔가 공급하는 역할들을 직접 공급하는 역할들을 했다면 이제는 사회서비스원의 등장과 맞물려서 뭔가 연계자의 역할, 중재자, 조정자의 역할들 이렇게 역할 전환들이 조금 함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긴 시간 두 분 교수님과 함께 많은 이야기들을 나눴는데요. 사실 이 영상이 우리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에게 사회서비스원을 정말 잘 알게 되는데 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함께 합니다. 또 현장에서 바뀌는 정책, 어떤 법 이런 것들에 우리가 관심을 항시 가져야 하고 또 변화하는 현장에서 우리도 함께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에 대한 정보들 조금 더 아시게 되는 기회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대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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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할까요? 복지국가위원회에서 이제 첫 번째 기획으로 사회서비스원 과연 무엇인가 라고 하는 주제를 잡았는데요. 왜 주제를 처음부터 이런 걸로 잡으셨나요? 사회서비스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고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사회서비스를 공공이 제공하기 시작한 지 그러니까 공공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 한 40년, 50년 가까이 되었지만 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경험을 우리는 하는 거고 저는 거대한 정책적인 실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한 정책적인 실험에 복지국가위원회와 같은 곳이 관심을 가지고 복지국가를 우리 한국 사회에도 적용하고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책이라는 생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누구보다도 우리가
그 자단회를 통해서도 얘기를 하게 되겠지만 누구보다 사회복지사들이 이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좀 더 관계를 맺고 밀접하게 소통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회서비스원을 첫 번째 주제로 그리고 더 많은 내용들을 2부, 3부, 4부에서 얘기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다른 주제들도 지금 기획에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조만간에 밝혀질 겁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면 될까요? 네. 그러면